다음 주부터는 그 유학집 들고 와야 돼요. 그것이 이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민법을 알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처음부터 그거를 3번 읽으면 누구나 80점 이상 맞아요. 어떤 기본서는 3번이나 30번을 읽어도 60점 넘기기도 힘든 책들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장담컨대 그 교재는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압권책이에요. 저 책을 보면 누구나 80점 이상 맞아요. 그거는 민법 선생들도 다 동의한 이야기고, 저 책을 보고 수석한 사람도 과학에 부지기수였고, 읽어보면 여러분이 가져오는 민법 교재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읽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년마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원래는 제 기본서가 95년대에 나와서 한 20년간 종교사 수험생들이 엄청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이 800페이지짜리 책인데 소설처럼 써놨어요. 이런 책처럼 토막식으로 생긴 소설처럼 그걸 읽기 힘들다 그래서 만든 게 요약집이에요. 요게 지금 2000년도에 처음 요약집을 만들어 줬는데, 저거를 옛날 수험생들을 복사해서 보고 난리 법석에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이제 문장이 긴 걸 또 안 읽어요. 하도 사람들이 단세포적으로 뭘 사고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지금도 저 책 없냐고 이제 연락 온 사람들이 있어요. 주는데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주면은 본인이 보고 합격을 하면 좋은데, 남을 또 줘요. 본인은 이게 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그 옆에 짝꿍은 33달 만에 8점 맞아 그냥 합격에 불사. 그러니까 또 땅을 치고 후에서 또 나한테 또 전화가 와서 욕 뒤지거든. 내가 네 보라고 줬지 새끼야. 네가 다른 사람 봐. 한 번만 읽어서 네가 합격했지 왜 남한테 좀 남 합격시키냐고. 그런 책이에요. 근데 안 읽기 때문에 올해는 또 뭔 짓을 했느냐. 나 별생쇼를 한 거야. 거기다가 중요 구절을 또 언더라인을 다 쳐놨어요. 그거 언더라인 치는데 내가 3일날 3일 밤을 꽃박스 왔어요. 그 언더라인 친 거라도 읽으라고. 그래서 행간 의미를 읽되 그 지문 긴 거를 그냥 하면 사고가 안 될까 봐서 시험에 나온 핵심 구절에 나는 언더라인을 쳐놨다고 말이야. 그래서 읽기는 다 읽으라고 말이야.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언더라인 친 부분만 딱 발췌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례가 10줄의 설명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언더라인 의식을 딱 읽고 이 부분을 그 다음 바로 다시 그 부분을 언더라인만 따로 읽어보라 말이야. 그럼 정리가 딱 되도록 만들어놨어.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이야. 읽어보면 여러분이 감탄하고요. 그리고 장진종이가 누군가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읽어보면, 아, 저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그러고. 내 장담컨대.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2주 뒤에 일요일 날 그 물으면 특강한다고 날 잡아놨다. 그때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 하냐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또 보완하는 교재를 가지고 하루 해줄 건데, 요거를 이제 읽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요거는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면 소믈리시오 재채기 형성권을 내가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는데, 그죠? 근데 그걸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정리 줄 거니까, 그 일요일 날 그 물어보면 특강한다고 고지해준 날은, 그 다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제한 능력자인데 그 프린트 읽어보라고 해도 안 읽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거기다 수록해 놨어요. 뭐 비교할 거, 그 다음에 시험에 중요한데 기본사에 이런 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할 거니까 그날 잊어먹지 말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책자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건 한 80페이지 돼요. 그거 하고 이 요약집을 딱 옆에 놓고 보완해 가면서 같이 읽으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이해하면 그거 안 읽어도 되는데, 요거 읽다가 뭐가 좀 애매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상군 매수 조건이 곳곳에 나와요. 뭐 비용상환 조건이 곳곳에 나오고, 그런 것들 정리를 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상 매수 조건 우리 민법상 어디에 인정이 되고, 비용상환 조건 누구누구한테 인정이 돼, 차이는 이런 거다. 이런 거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딱 보고 그놈 갖고 또 한번 이렇게 딱 스크린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요일 날도 나오라고 말이요. 그 다음 여기 지방금을법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다 가르쳐 들었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만 한번 읽어보자 말이요. 그 593페이지부터 지방금을 관리해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방건물이 전 완공이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별도 조직경영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관리단 그러는데 동그라미 1번 의논해서 그거 읽어두고 밑으로 내려가서 가로치 2번 법적 성질 있죠? 요걸 간혹 물어봐요. 요 관리단은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조합이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관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배우고 있지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 소유하는 것을 총이라 그래요. 그래 이 관리단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단이 재산 소유하는 것은 공동 소유 중에서 총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당연 설립,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한번 읽어둬야 되고, 이거는 별도 조직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구성원에서 구분 소유자들만이 관리단을 구성한다. 그거 한번 읽어두고 뒤에 넘겨서 거기 보면 그 3번 판례 있죠. 요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 판례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관련 제비의 구성원들이 이제 구분 소유자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사업관에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례가 뭐냐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되려면 원래 걔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구분 등기가. 그런데 분양대금을 다 안납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등기만 이전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있어요.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애들을 구분 소유자라 보기 어려운데 그냥 구분 소유권을 등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분양대금도 안 납했기 때문에 관리단의 구성이 돼서 의결권 행사했다. 이런 취지니까 그거 한번 읽어두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관리인에서 옛날부터 곧잘 물어본 것이 거기에 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단은 자동으로 성립이 돼요. 근데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관리인인데 요거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안에서만 관리인을 선임을 하는데 요거는 옛날에 한 7, 8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시험문제도 몇 명이서 할 때 선임에 1명, 5명, 10명, 10명이 답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내면 좀 창피하긴 하죠. 대신 법을 개정해서 그 다음 줄에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요게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 관리인들이 장기 집권을 하고 구분 소유자들 중에서 그 아파트 오래 산 사람이 관리인이 돼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여기에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집합건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 소유자 안에서만 관리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 비리를 좀 근절시키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리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그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나머지는 제껴불고 관리인의 임기제도도 새로 도입을 했어요. 옛날엔 이게 집합금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2년 후 범위 내에서 규약을 정한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요 두 개 추가된 게 신설. 그래서 간혹 물어보니 그것만 점검하고 밑에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고 제껴버렸어요. 관리인의 권한은 뭐 여러분이 뭐 거기서 뭐 아파트 뭐 동대표는 뭐 하고 뭐 그럴 일 없잖아요. 그다음 관리위원회에서 요게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간혹 한 번씩 물어보는데 최근 3년 전에 신설됐기 때문에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서 관리위원회를 두는데 관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관리인들이 과거에 전횡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을 하나 신설을 하자 그 말이요. 그래서 두게 된 것이 관리위원회예요. 다만 요거는 필수 기간은 아니고 그 법규 제일 위에 26조 2에 보면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안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의적 기간이다 고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구성 및 운영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곧잘 나오는데 아까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에요. 그러면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의 위원은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누구야 된다? 구분 소유자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겠죠? 관리는 사무 감독기관이니까 그거 좀 읽어두고 임기는 동그라미 4번 그 2년을 보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규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작게 버리세요. 그냥 그 아파트 같은 관리 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해 관한 걸 간혹가다 지문 한두 개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모르더라도 지문 5개 중에 1개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식이라는 게 5개 지문을 다 한다고 해서 문제 꼭 푸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면은 규약 집회 이거 작게 뿌려도 이런 거는 읽을 필요 없이 제 개인 생각 그래요. 작게 버립시다. 그냥 뒤에까지.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가 599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있으면 한 번에 읽어보되, 다만 거기에 통상의 결의는 아까 앞에 나왔다시피 가반수로 의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원칙인데, 그게 이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중에서 기억번은 좀 신경 쓰셔야 돼.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공용 부분의 변경원한 사항이라고 그랬죠. 민법하고 달리 민법에서는 공유물의 관련에 관한 사항을 제일 많이 물어보지만 이 변경원한 사항이 실무상으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 중에서는 뭐 이따 뒤에 나오지만 재건축 의결할 때, 그러니까 변경할 때 5분의 4예요. 이 두 개는 꼭 좀 읽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 뒤에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행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또 추가된 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요. 박스 38조를 봐보세요. 우리 이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관리단은 뭐 사업권에서 무슨 의결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금을 가지고 따라서 요 집회에 참석하고 그래요? 바쁘니까 안 가잖아. 그래서 이제 의결 방법과 관련해서 거기 이 항이 써있는데,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거기 뒷골란 게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런데도 안 가요. 근데 요즘에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인터넷 통해서 의결 그 찬성법 체크하고 이러면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이제 추가시켜 놓은 것이 그 3년 전에 전자적 방법, 요걸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걸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제 방에 앉아서라도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좀 행사하시라고, 그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찬성도 하고 그러라고 말이요. 그거 하나가 추가된 거고, 밑에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제껴버리시고, 그 대신 601페이지에 10번 있죠. 요거는 새로 신설된 건데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요 조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거기 지금 옛날부터 그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무슨 하자가 있다, 또 내용이 뭐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구분소달 사이에서 쌈박질이 벌어지고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관해서 집회 결의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결의한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결의 취소소를 제기하도록 됐는데,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가?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이 되거나 절차 등이,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몇 년씩 끌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거니까 요거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과 복구에서, 복구는 시험에 낼 일 없고 재건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점을 보면 계속 반복 출제를 해요. 재건축은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 47조가 재건축 결의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됐는데, 의결 종족수는 5분의 4니까 이걸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빠져있다는 거 책을 보니까 뭐가 하나 빠져있냐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 의결 종족수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이상을 찬성하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뭐가 지금 하나가 빠져있냐 그러면은, 지금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어요.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뭐 A동, B동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데, 요걸 일괄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요때 저 의결 종족수는 어찌 되는가? 이런 경우는 물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을 쓸 때 일괄해 재건축할 때는 그러죠. 그거에 각 동별로, 건물별로 A동이면 A동 이렇게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이걸 간혹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빠져있다는 거고, 판례에서. 거기 의결 종족수가 5분의 4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제 판례가 있는데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건물 전부를 일괄해서 재건축할 때, 뭔 문제 감 잡았나요? 이럴 때는 각 건물별로 5분의 4 이상 찬성을 별도로 얻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각각의 건물마다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이 판례가 중요한데 지금 빠져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종족서에서 그 박스 밑에 1번 제41조 소정의 재건축 결시 그 탈자가 하나 있죠. 의자가 빠져있고, 결의시. 우리 요약적 같은 거는 아마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봐야 오자 탈자 없을 거예요. 아마 책은 저렇게 해야 돼. 오자 탈자 한 개도 없어. 한 개를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중에 내가 선물 줄게. 오자 읽다가 거기에 오자 탈자가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라 말이야. 내가 선물 줄 테니까. 그러지. 의도를 알았군.
다 읽어야 돼. 꼼꼼히 읽어야 돼. 그래야지 어쩌 탈자 보여. 그럼요. 눈치채분네. 근데 미리 이야기해. 그거 하나 미리 또 그 금 들고 올까 봐서 미리 내가 이야기 주는데 딱 하나 있어. 그것도 본문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목차에. 나 미리 이실 짓고 해버리는데 목차에 보면 찾아보라고 민법 총칙의 조건 기한 있죠? 제6절. 요게 60페이지가 아니라 66페이지야. 그거 하나 지금 어짜가 있어. 66페이지. 나 이실 짓고 했으니까 그 위에 있으면 찾아와요. 선물 줄거 없으면 내가 개인 지도를 학교시켜 줄 테니까 어쩌 탈자 찾아와요. 거기 그 밑에에서 그 재건축 결의시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그거 좀 읽어두셔야 되고. 그래서 서면 결의 할 때는 굳이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객체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판례는 같은 판례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은 2번이 나온 거예요.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 유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건물이 아파트 같은 집 앞 건물인데 요걸 철거하고 신건물은 무슨 건물로 용도 변경해서 상가로 상가용 집 앞 건물로 신축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까지는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판례는 신건물의 대지를 구건물의 대지로 구간시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에 관한 판례니까 읽어보면 되고, 4번 판례는 재건축 의뢰할 때도 의결 정족수가 5분의 4지만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5분의 4로 봐요. 판례가. 그 다음에 우측에 넘어가서 그 필수적 결의사항을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아파트 같은 걸 분양받을 때 제일 초미의 관심으로 갖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 47조 그 박스에 보면 당연히 새 건물의 설계 개요라든가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얼마인가, 그 다음에 각 구분 소유자가 얼마의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이런 게 초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새 건물의 구분 소유권 기속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해져야 되는데 이때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가 그 밑에 판례예요.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비용 분담액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정해야 돼요. 따라서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정해서 의결해야 되고, 이를 정하지 않고서 의결한 것은 무효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또 논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절차는 요즘에 별로 안 물어보니까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대신 우측에 605페이지 복구는 역대 시험에 나온 적 거의 없으니까 제껴 버려도 되고, 재건축 의결 그 절차는 집에 가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가등기 담보대는 펴보세요. 이것도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문제라 그래도 집 앞 컴퓨터 마찬가지고 물론 제껴볼 수는 있어요. 나 정 그 보면은 그 대신 이제 요거는 제끼면 안 되고, 주택임대 상감대 실명법 제끼시면 안 되고, 요거는 2차 과목에도 들어가니까 또 배당이 7, 8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합권법하고 가담법 민법이면 나오니까 한 문제씩 제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뭐 한다고 이삭 주어갖고 또 이삭 주어서 밥에 먹는다고 사람이 또 모르는 거에 한계치로 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고, 먼저 가담법의 경우는 일단은 변칙담보, 비전형담보를 말해요. 이런 변칙담보는 주로 이제 돈을 빌리고 채무자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주는 형식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채권자가 뭐 하더라? 폭리를 많이 취하더라는 거죠. 가등기 담보는 어저께도 얘기 들어줬잖아요. 폭리를 많이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폭리 등을 좀 규제하자 해서 특별법이냐 가담법이자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변칙담보, 비전형담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물적 담보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네요. 이에 관한 이제 백그라운드는 좀 있어야 되고, 이 담보제도에 하나는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물적 담보제도가 있고, 하나는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한 물적 담보가 있죠. 요 위에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물적 담보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의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럼 이런 저당권 같은 것은 요 1억 원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라 저당권이라는 법만 설정해 줬다. 제한물권만. 그래서 이런 거를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물적 담보를 해요. 우리 물권법이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거를. 요거는 이제 당연히
특별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 물권법의 규제를 받아요. 이때 돈 안 갚으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소유권 이전을 법령 물적 담보는 가등기 담보 저번 주에 가르쳐 줬다시피 요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담보 제공 요구를 했다. 약속을 했다. 내가 변적에 변제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를 1억 원에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미리 약속 이런 거를 매매 예약 또는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미리 약속 이런 거를 대물 변제의 예약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약속 안 지킬 수 있으니까 예약했다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뒀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돈 안 갚았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인기를 함으로써 1억 대신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를 소유권 이전을 법리한 물적 담보.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뭐 해준다? 이전해 준다 이야기죠. 근데 이 경우는 얘가 뭐 할 수가 있다? 폭리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규제를 하자. 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으니까 이 경우는 민법 물권법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이 적용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기초로서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란 말이 수시로 나오죠. 실명법에서 나왔죠. 양도 담보나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는 명의딱 약정에서 뭐 한다고? 제외한다고. 어제도 나왔잖아요. 따라서 변칙 담보 중에 거기 우측에 봐보세요. 그 비전형 담보 유형해가지고 매도 담보는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거기 밑에 협의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 양도 담보하고 가등기 담보는 꼭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매도 담보하고 밑에 양도 가등기 담보는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자금을 융자받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는 것을 매도 담보 그래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민법에서 나온 적 있어요. 환매에서 나왔죠. 환매. 이 매도담보 법률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환매고 그 예에 따라서 읽어보면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까. 그 대신에 문제는 자금을 융자받을 때 소비대차 계약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돈 좀 빌려주라 알았다. 이런 게 소비대차 계약이죠. 이것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 거기 보면 협의의 양도담보로 가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융자받는다. 요거는 똑같은데 그럼 뭐 가지고 구별을 하는가? 자, 여러분이 이제 구별을 해보라고 말이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는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양도담보는 책에도 얘가 들어졌지만 칠판 보세요. 지금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또 담보 요구를 했다. 담보적 요구를 했다. 그래서 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2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 1억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바로 이전해 주었다. 흔히 말하는 이 담보 목적물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해 줬다 그 말이요. 내용파있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 변제하면 반환하고 변제 안 하면 얘 앞으로 등기가 이전이 돼 있잖아요. 바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려. 요게 양도담보라고 말이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요걸 눈독 들이라는 거요.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형식을 취하냐 그걸 주목하라고 말이야. 제 말이 듣겠나요? 여기 양도담보는 특징이 돈 빌린과 동시에 이전 등기 해주지 않을게. 따라서 양도담보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이야기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요. 아까 보세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갑부터 1억 원 빌렸다.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내 2억짜리 토지 1억 원에 팔겠다. 매매의 예약을 맺거나 1억짜리 2억짜리 토지 대신 변제하겠다. 뭐 대물 변제의 예약을 맺거나 뭐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예약했다는 권리 보장해서 얘 앞으로 이전 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만 해두고 언제는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언제 얘가 소유자가 되느냐? 나중에 변제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본는 게 소유권 취득이에요. 따라서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언제 채권자에게 이전이 되는가? 여기 가등기 담보는 장래, 차무, 불량이 있는 경우. 여기 특징이죠. 장래, 차무, 불량이 있는 경우에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변제에 변제 안 했을 때 본인께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야. 구별했나요?
근데 물론 이제 폭리 취하고는 똑같으니까 두 개 다 가담법이 적용이 되고. 그다음 책에 보면 그 이제 협의 양도담보라고 이제 그 가를 저진 저 1번에 써놨는데, 요게 이제 왜 협의 양도담보라고 했냐 그러면은 넓은 의미 양도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넓은 의미 양도담보는 1번에 매도담보 있죠. 요거하고 협의 양도담보 있죠. 요걸 싸잡아서 넓은 의미 양도담보, 통상 이렇게 학자들이 불러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친구는 요걸 협의 양도담보 그런 거요. 그 협의 양도담보 1번에 매도담보를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니까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 요리 부르니까, 굳이 이제 그것까지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요. 문제는 요 사례도 보다시피 양도담보든 여기 가등기 담보든 얘네들이 변전하면 2억짜리 목적물자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해요. 해서 좀 문제는 이런 비전형 담보에 있어서 소유권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를 비전형 담보 또는 변칙 담보 그래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을 취하니까 변칙적이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그거는 논의가 이제 그동안에 행해져 왔는데, 우리 민법에서도 이런 대물변제 예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는 법 조항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가담법을 이야기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민법 조항이 607조하고 608조다 그 말이에요. 요걸 알아야지 이제 가담법의 수술 풀리는데, 여기 607조가 뭐냐, 요 민법을 말해요. 가담법 말고 민법 607조는 여기 대물변제 이야기 있죠. 이렇게 1억 대신 2억짜 토지를 너한테 대신 주겠다, 이런 대물변제의 예약에 있어서 예약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빌린 돈을 말해요.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요게 607조. 이렇게. 이런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는 얘가 폭리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두게 된 것이 우리 민법 607조인데, 이 조문에 의하면 요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여기 이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요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초과해보면 폭리 취하잖아.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 말 진짜 알아들어요? 산수. 요게 1억이나 이자 붙인 걸 요 값어치가 초과하면 폭리 취한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요걸 모르면 가담법 공부를 뭐 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608조는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게 608조예요. 감 잡았나요? 채권자 폭리 규제하기 위해서 요걸 위반하면 안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위반하면 채권자가 폭리 취하니까 이 위반한 약정으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그 말이야. 내용 파겠나요? 따라서 이제 이런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는 굳이 특별법인 가담법 말고 우리 민법 몇 조에서도 규제가 된다는 607조, 608조에서 능히 규제가 돼요. 그러면 판례는 이 607조, 608조와 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규정은 이자와 폭리를 규제하는 거, 폭리 규제하는 방법이 뭐인 거 산수하세요. 폭리 규제하는 방법, 여기서 요거 빼면 되잖아. 빼면 그걸 뭐라고, 청산금, 요 차액을 돌려주더라 하면 이 폭리 규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607조, 608조가 결국 변칙담보, 대물변제 예약 등에 있어서 채권자 폭리를 규제하는 거니까, 폭리 규제하는 방법은 판례는 청산이라는 말 안 쓰고 정산이라는 말을 써요. 정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폭리가 규제되잖아. 이 말 알아들었나요? 이 차액을 돌려주라 그 이야기라니까요. 좀 알아들읍시다. 정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607조, 608조에서 이런 경우에 충분히 채권자 폭리가 규제되면 특별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담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분명히 607조, 608조에서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채권자 폭리는 분명히 규제가 되는데, 여기에 채무자 보호에 미반 측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예보에 그 미반 측면이 뭐냐 그러면 요거요. 그러면 미반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담법을 만들었으니까 가담법 공부할 때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겠죠. 여기 미반계 뭐냐 그러면 정산을 하라는 거야. 차액은 돌려주라고 폭리 규정에서. 그런데 문제는 첫째, 판례가 정산을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청산금 정산을 안 하고 안 해버려. 왜 안 하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등을 실행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주라는 건데 청산액을 안 주잖아. 안 주잖아. 그걸 주도록 해야 줘야지 폭리가 규제되니까. 그러면 이걸 주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이제 678조가 채무자 보호의 미반입과 특별법인 가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 4조 3항에서 가르쳐줬잖아. 2주 전에 배웠잖아. 동시행과 항변권에 나오잖아. 가담법 4조 3항. 이 청산금은 반드시 얘한테 반환토록 하자고 말이야. 그래서 뭐로 해놨어요?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이코르. 청산금 주고 얘는 그 다음 뭐 해줘야 되잖아. 목적물 인도하고 번등케 해줘야 되잖아. 목적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무슨 관계? 그러지. 동시항공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때 가르쳐준 거야. 가담법 핵심이 요거예요. 4조 3항. 따라서 이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면은 얘는 얘한테 이제 뭐 하죠? 네가 뭐 줄 때까지 청산금 지급할 때까지 나 목적물 반환 뭐 하겠다? 번등케 뭐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게 이제 변제가 딱 됐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즉시 채권자는 뭐 해버리느냐? 즉시 요걸 제3자에게 처분해버려. 돈 안 갚았다 해서. 그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얘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럼 얘는 바로 소유권 잃어버려. 그럼 얘가 또 보호가 안 되더라는 거야. 607조 608조면. 그럼 이걸 이제 방지하는 또 절차를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담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그게 핵심이라고 말이야. 잘하시네. 변제에 변제를 안 했다. 그때서 바로 처분하고 제3자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변제에 변제 안 했다고 해서 바로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일정한 무엇을 거쳐라. 청산 절차를 거쳐라. 요걸 도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가담법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겠나요? 그 정도 좀 알아두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다음으로 범위로 넘어가서 목적과 적용 범위에서 거기 목적은 방금 607조가 똑같은 것이 거기 쓰여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 목적 해갖고 이 법은 차용무로 반환에 관해서 차주가 빌린 사람을 차주라 그러죠. 차주가 차용물에 가리면서 빌린 돈에 대신해서 그 이야기야. 다른 저상권 이자권 대물 변제 예약 등을 한다 그 이야기고. 그때 핵심은 그 다음 줄 있잖아.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읽으세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뭔 법인지? 초과해야지 폭리치하잖아. 읽어 자꾸. 그 읽는 훈련 좀 하시고. 당체 읽는 속도도 너무 늦어. 그러니까 제 시간 안에 문제도 못 풀고. 자꾸 읽으셔야지 제 시간 안에 문제도 푸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이야기야. 여기 가담법은 607조, 608조가 채무자 보호에 미바다 보니까 이 608조의 미반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민법 607조, 608조를 구체화시킨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말할게. 항상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한 문제 나온 거 꽁으로 주술 수도 있어. 607조 608조를 구체화시킨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여기 가담법이라면 여기에 좀 미반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도 써있잖아요. 차용형 및 이해가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면 폭리치 하니까 그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 담보목적 마친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는 양도담보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거기에 적용 범위가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먼저 1번의 경우에 지겹도록 물어봐요. 운 좋으면 그놈만 읽어서 한 문제 맞춰.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요거는 607조, 608조를 구체화시킨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방금 전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대물변제 예약 등을 한 경우를 규율을 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발생이 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소비대차는 지금 이 이야기죠. 요 사례처럼 야 1억 원 빌려주라, 알았다, 1억 원 빌려줄게. 이게 소비대차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의 경우에도 이 가담법이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이제 나왔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지금 이게 하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 지겹도록 요 우리 칠판 보세요. 요것도 세트로 묶어서 그냥 해버려가면 읽을 필요도 없이 요 갑이 지금 도급인이고 근본한치를 지어주고는 도급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얘가 수급인이고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공사대금 채권이에요.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돈 달라고 조르니까 얘가 이 완성한 건물 위에다가 요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담보해서 가등기를 딱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해서 가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도 가담법이 적용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 공사대금 채권은 얘가 얘한테 빌려준 돈 아니라 그 말이야. 요거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채권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해서 가등기가 격려됐거나 이전 느낌은 양도 안 보겠죠. 얘가 이전 느낌 줬다. 이런 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세트로 묶어서 어떻게 나오든 맞추라 그 말이야. 거기 소비대차 이후 세율에서 한긴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라든가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물품대금 선급급이라든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받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뭐 가등기라든가 양도담보라든가 일체 이런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좀 빠져있지만 거기 지금 저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의 확보에 있고 그렇나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도 가담법 적용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가담법 적용이 안 된다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용물에 가리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걸 약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재산권은 아까 칠판의 사례를 봐보세요. 요거는 돈 안 갚은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채권자가 이전되는 형식을 지금 예를 들어줬죠. 그런데 꼭 소유권 말고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 중에서 지상권을 채권자가 이전해 준다. 지상권 또는 지역권을 이전해 준다. 또는 임차권을 이전해 준다. 이런 경우에도 가담법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가로친 2번 가담법 18조 전세권 재산권 중에서 질권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한 담보계약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공통적인 특색이 하나 있잖아요.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이것 자체가 담보물권이잖아요. 굳이 적용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법은 목적물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하지 법이 적용되니까 책에는 빠져있지만 떠올려보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나 수목의 집단 중에서 임목이 있죠. 임목 소유권 본인과 수목 집단 임목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가 되는 개론에서 나오는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거는 다 대상이 돼요. 그 다음 예약 당시에 목적물을 가액이 피담보칙 초과할 거 요거 신경 써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논의 이야기했다시피 민법 607조, 608조를 구조화시킨 특별법으로 정된 것이 가담법이기 때문에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담법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가로천 1번을 봐보세요. 예약 당시에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 그 옆집 2차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야 폭리치하니까. 따라서 거꾸로 미달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데 따라서 가로친 3번 판례 예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가액 시가가 피담보 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거기 3조 4조가 청산 절차에 관한 가담법 규정인데 가담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신경 쓸 것이 가로친 2번인데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에 다 그 시험에 나온 기초들인데 이거 산수를 좀 해야 된다. 산수를. 그러니까 머리가 뭐 어지럽다고 하지 말고 이런 산수기 때문에 지금 요 1억 원을 빌려주고
3억짜리 토지 위에 이 앞으로 가등기담보가 설정이 됐어요. 예약 당시에 목적 부동산 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명확했나요? 그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원본 차용액에다가 이자 붙여봐야 요 3억을 요게 3억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리 제한이니까 가담법에 적용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여기에 선순위로 얘가 이제 근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3억짜리 토지 위에 얘가 채권 채무 한도액 2억 5천 2억 5천짜리로 선순위 근저당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했나요? 후순위로 가등기 담보 설정이 되었고, 이 경우도 가담법에 적용되는가 계산하세요. 이런 거 그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는가. 이렇게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있는 경우는 무엇을 빼야 돼요? 목적부동산 가격 3억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얼마를 뺀 2억 5천을 뺀 나머지 차액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이 나머지가 차용액 이해부치 이자 합산액을 초과했을 때 가담법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억에 미달이 돼버리잖아. 딱 이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내용 파겠나요? 그 가르친 2번 판례가 산수하면 돼요. 수학 말고 산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문도 말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파트가 이 적용범인데 여러분 이제 뇌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컨대 소비대차 이유서로 발생 채권. 지금 이런 경우에 이 건물 한 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얘가 도급인 수급인 공사가 완성이 돼서 공사대금 채권 1억 원을 가지고 이 건물에 얘가 가등기를 경료를 받았다. 그럼 이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겠죠.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만 묻는다고 말이요. 이 경우에 지금 가담법이 공사대금 채권 같으면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가담법이 물론 적용이 되면 청산 절차 거쳐야 돼요.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고 3조 4조 규정에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 건물 값어치가 3억짜리예요. 공사대금 채권이 1억이야. 이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3억짜리 건물 위에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됐다는 거. 근데 이거는 공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공사대금 1억은 반환 안 하면 얘는 이제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겠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겠죠. 요때 얘는 이 차액 청산금을 얘한테 돌려줄 필요 없을까요? 가담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적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로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가담법에 적용된 경우는 청산 절차 거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3조사에 따라. 근데 가담법에 이 경우 적용이 안 되잖아. 그러면 청산할 필요 없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어쩔 것 같아요?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가담법 3조 4조에 규정이 되는 절차는 따를 필요가 없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판례하면은 대신 당사자가 이거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 대신 당사자가 무엇으로 그러지? 특약으로 정한 방법 등에 의해서 무엇은 꼭 해야 돼요. 청산 차액은 돌려줘야 된다 말로.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풍리 취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또 요거 가담법 공부할 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차이는 가담법이 적용되면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를 따를 것이고, 가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가담법이 정하는 청산 절차는 따를 필요가 없고, 따라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방법 등으로 청산하면 되지만 결론은 청산은 해야 된다. 그걸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성질 관점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해야 돼요. 이제 공부를 양을 확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거를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돼요. 뭐를 지금 또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은, 가담법 어찌 보면 공부할 게 없어요. 저당권만 알면. 지금부터 저당권을 떠올리자. 이 기초는 닦았으니까. 이 저당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게 저당권 제도죠.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다. 이 건물에 얘한테 저당권 설정해 준다. 그러면 저당권이라고는 제한 물건만 채권자가 설정이 되니까 저당권이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 설정자가 보유하죠. 변제하면 얘는 경매 청구해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목적물 소유권은 A한테 있다. 채권자는 저당권으로는 담보물권, 제한물권만 취득한다. 이게 특징이야. 그러면 가등기 담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이야. 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약속을 했다. 2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에 팔겠다. 뭐 매매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대물변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고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뒀다. 가등기 담보인데 먼저 가등기 담보가 종료된 경우도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얘한테 있죠? 가등기밖에 안 돼 있으니까 얘한테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담보 목적물 소유권이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에서는 저당권하고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양도담보예요. 요거는 이제 왜 가장 큰 문제냐 그러면 이 양도담보 경우는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린과 동시에 이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돼버려. 요게 이제 양도담보권자고 이게 가등기 담보권자고 요게 문제라고 말이요. 요거는 이전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저당권하고 틀리다는 거야. 해서 이제 여기 가담법이 잘 들어야 돼요. 가담법이 84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여기 양도담보를 우리 판례가 어떻게 이론 구성했냐 그러면은 이것도 보세요. 지금 돈 1억 원을 빌리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니까 얘한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담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를 현재 상태에서 두 놈 중에 누구로 볼 것인가? 여기에 억수로 다투졌다는 거예요. 학자들 써서 판례를 통해서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A를 등기 안 주고 A를 소유자로 보자니 나중에 돈 갚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전한 소유자로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가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양도담보를 우리 판례는 무슨 법리를 도입해서 해결했냐 그러면은 이런 것이 아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진의 둘 사이에 있어서는 얘가 소유자고 대외적으로는 얘를 소유자로 보고 신탁행위. 여기 양도담보를 우리 판례가 명의신탁처럼 신탁행위 법리를 도입해서 해결했다 그 말. 이것도 신탁행위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얘가 신탁자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해서 자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줬으니까 이전해 준 자가 신탁자, 채무자가 이전 받은 자가 수탁자. 그럼 진의 둘 사이에 있어서는 얘를 소유자로 보되 대외적으로는 얘를 소유자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자가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가 요게 나왔었는데 가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얘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신탁에 해당되니까. 그럼 얘는 어째요? 아까 명의신탁 판례처럼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옛날에 나왔다. 판례면 선악 불문 소유권 취득. 신탁행 이론을 여기에 적용시켰으니까. 이 양도담보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논의가 분분했는데 문제는 84년 1월부터 이제 가담법이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담법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규정이 하나 들어갔냐 그러면은 가담법 4조 2항인데 요게 무슨 규정이냐 그러면 이런 양도담보 경우에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까지 경유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채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게 가담법 4조 2항이에요. 이 경우는 얘한테 이전 등기 경유했지만 청산금을 얘한테 지불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라는 거롭게. 이게 가담법 4조 2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 양도담보를 신탁행위로 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 가담법이 시행되면 아까 실명법, 명의땅을 규정한 실명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명의땅 약정은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행위로 보기가 어렵듯이 오늘 집에 가서 여기 요약집은 몇 페이지를 반드시 읽냐 그러면 그거 깨우치면 5점은 묶고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탁행위를 자세히 써놨는데 하도 기본세 그런 게 없고 모르면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짜증이 나길래 여기다 요약집에다 써놨어 그래. 아이고.
92페이지 그 퍼보면 있어요. 92페이지 참고해가지고 신탁경에 써졌잖아. 그 밑에 언더라인 쳐진 걸 꼭 좀 읽으라고 말이야. 특히 우측에 그 가담법이 시행되고 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명의신탁이라든가 양도담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걸 모르면은 판례라든가 민법 공부 때 엄청 애를 먹으니까 특별법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서적에 안 썼다면 중개사 책들아.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꼭 집에 가서 읽으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담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청산금 주고 있다는 게 얘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탁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왜 신탁행위 되려면 얘한테 대외적으로는 얘가 뭐여야 돼? 소유자야 돼. 그래야 신탁행위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가담법 4조 2항에서 청산금 주기권은 얘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요. 그 신탁행위 되기 어렵다고 말이야. 가담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가담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는 얘가 대조로 소유자였으니까 저당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만 가담법이 시행이 된 이후는 이전까지 경고했다 하더라도 청산금 주기 전까지는 얘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야. 그래 신탁경으로 대해서 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당권하고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점 다를 게 없어요? 얘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파겠나요? 그래서 이제는 가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도 저당권하고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점에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설정자,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도 저당권하고 똑같은 담보물권 취급을 한다. 기억했나요?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문제 풀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 그러면 609페이지에서 가등기담보 성질 1 담보물권에 딱 전제해놨죠. 제목을 다 했나요? 가로친 1번 특수한 저당권한 것이 다수설이다.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유추 적용하라? 그놈 하나만 알면 문제 풀면 돼. 제 말 알아들어요? 양도담보도 이제 담보물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 소유권이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전 이렇게 넘어갔어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또? 똑같은 백나누면 뭐하냐고 말이야. 저당권을 모르는데. 저당권을 모르는데. 저당권 알아야 똑같으면서 가담법 줄여가지고 공부 딱 압축시켜서 해보면 한 문제 고르는데 저당권을 모르는데 똑같은 해보면 뭐 필요가 있냐고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원리 하나 터득하면 그런 거 갖고 10개로 울거먹고는 여러분은 그걸 못 깨우치니까 계속 막 똑같으면 안 돼버려. 따라서 거기 쓰여있는 것처럼 모르는 거 있으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 유추 쪽에서 문제 풀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 그 밑에 뭐 가로친 1, 2번 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담보물권은 통일성 읽을 필요 없고 모든 담보물권 공통성계 부종성, 수반성, 불가함성, 물상돼 있잖아요. 읽을 필요 없잖아요. 저당권과 똑같으면 가등기담보 설정 당사자도 저당권과 똑같으면 읽을 필요 없고 그 대신 2번에 담보가등기 찾나요? 가로친 1번 눈으로 읽으세요. 저당권하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꾸로 차이점 두 가지를 잘 유념하라고 말이야. 옛날 시험에서는 그 차이점을 자주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수험생들이 그 차이 정도는 알고 공부할 것이다. 수준이 높아졌는데 설마 그것도 모르고 가담법 공부하냐 해서 별로 안 되지만 가로친 1번 읽으세요. 무슨 느낌 드시나요? 저당권은 요게 특징이야. 보세요. 1억 빌려줬죠? 1억. 그럼 등기 보면 피담보, 채권, 이자, 등기부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이 얘한테도 돈 빌려주고 후순위로 저당권을 취득할 때는 뭐 꼭 계산하잖아요. 등기 보고 얘가 얼마 배당받고 나머지가 얼마 계산하잖아요. 그런 다음 내가 배당만 돈이 있을 때 빌려주지 않을게. 근데 가등기 담보 경우는 피담보, 채권, 이자가 등기부에 공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차이예요. 담보제도로서는 극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가로친 1번은 잘 읽어두라고. 그 차이점이에요. 저당권하고. 따라서 또 물어본다고 말이에요. 여기 가등기 담보 경우는 이 법을 보면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걸 전제해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규정도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이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선순위 가등기 담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저당권에 돈 빌려 이런 애들이 없다니까. 실제로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여기 경매 들어가면 얘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가 내 건데 얘가 얼마 배당받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후순위 고르자가 실제로 있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담보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고 우측으로 넘어가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도 저당권과 똑같고 저당권의 제일 중요한 지연이자죠. 원본이 연결 경우 1년분 한다. 그 규정도 똑같이 적용돼. 읽을 필요 없고 똑같은 거 넘어가면 돼. 그럼 이제 판례 사례도 자주 물어보는데 저당권과 똑같아.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저 저당권에서 여기 저당권에서 이렇게 이제 후순위 고르자가 있어요. 순위가 얘가 1번, 내가 2번 이렇게. 그 현재 상태 경매 들어가면 얘가 다 가져가고 내가 그 다음에 배당받고 그 다음까 얘가 내 순위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얘를 대위해서 얘한테 변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소멸하고 내 순위 올라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는 얘한테 구상권 행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 경우에도 이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순위를 끄집어올리기 위해서 이자를 대위해서 상순위자에게 대위 변제했어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구상권 갖겠죠. 요 구상금 채권도 이 담보 가등기에서 당연히 담보되겠죠.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객과 판례니까 저당권은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목적물의 범위 용의권 저당권은 똑같이 읽을 필요 없다. 똑같으면 넘어가면 돼. 그 이과앉았으면 시험 떨어져. 이과앉았으면은 지나가다 제가 합격 불합격 판정할 때 뭘 보냐 그러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거기다 언더라인 쳐놨으면 참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하시는구나 그러고 그 부분이 깨끗하면 제대로 공부하구나 그러고 건너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메시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보고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저당권의 경우는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해요? 얘가 하죠? 얘는 이제 교환가치만 파가니까. 가등기 담보 경우는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할까요? 양도담보도 마찬가지고. 모르면 뭐하고 똑같이? 얘가 하겠죠? 양도담보도 설정장 하는 거요. 똑같이 똑같아.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우측 거기 612페이지 하기 전에 제일 위에 판례 사례 있죠? 그 판례를 지나가는 거 한번 읽어두셔야 되고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면 원래 보세요. 목적물 점유를 누가 해요? 설정자 하잖아요. 채무자들이. 그러면 목적물 사용 수익 과실 수치 누가 해야 돼요? 얘네들 하잖아. 저당권의 경우도 과실 수치는 누가 해요? 설정자 하잖아. 다만 이제 요거는 예인이 있잖아요. 과실은 얘가 주체하되 어떤 경우는 돈 안 갚아 저당권 실행하면서 목적물을 뭐한 이후에는 압류한 이후에는 과실에 대해서도 얘가 경멸자에 협조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실에 대해서 저당권을 미친다 이런 예인은 있지만 과실 얘가 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판례는 청산 절차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료가. 이런 경우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실 취득권 목적물 사용 수익권도 누구한테 넘어가야 된다? 채권자에게. 그 판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은 기출문제 하나 있죠? 답이 지금 몇 번에 되어 있나요? 4번에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아주 누구나 맞히라고 내줬는데 맞힌 사람이 또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가담법이 적용되는 것은 했고 4번을 봐보세요. 답은 지금 4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액이 1억이에요. 3천만 원 상당한 부동산을 양도로 제공했다. 가담법 적용 안 되잖아요. 4번 안 되잖아요. 목적물 가액이 3천밖에 안 돼. 빌린 돈 1억인데 폭리 취할 일 없잖아요. 답은 4번 아니고 1번이에요. 1번 읽어보세요. 1억 원을 차용하면 차용금이 1억이잖아. 근데 얼마짜리예요? 2억짜리 탐문제하고 가는 그거는 적용되잖아요. 답 오답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기 3번에 보면 고려청자를 양도로만 제공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왜 적용 안 될까요? 3번에 고려청자 등기 등록 못 하잖아요. 동산이잖아요. 이거는 등기 등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실행 잠깐만요. 집중하자 말이요. 저당권하고 차이점을 신경 쓰는 나머지는 똑같은 거라고. 차이점이 아까 하나 나와 있었죠. 거기 아까 앞페이지 어디에서 읽어보라는 거 610페이지 가로친 1번이었죠. 첫 번째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가등기 담보 실행의 차이가 또 있어요. 자, 저당권을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보자 말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비교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저당권의 경우에 얘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얘가 저당권 실행해야죠. 채권회수에서. 그럼 저당권 실행 방법은 원칙, 담보권 실행 경매, 흔히 말하는 임의 경매 하겠죠. 경매에서 우선 면제받으니까. 이게 아주 원칙적인 저당권 실행 방법인데 기억나실런가 모르겠지만 이 경매 절차,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경매, 요 임의 경매를 말해요. 그런데 이 경매장은 이제 번거로우니까 당사자가 이런 특약을 맺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얘가 저당권자에게 내가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저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당신에게 직접 이전해 주겠다. 이런 특약을 맺거나, 듣고 있죠? 또는 경매 절차 번거로우니까 거치지 말고 저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해서 제3자에게 팔자 그 말이에요. 경매 절차 거치지 말고 그 환가대금 가지고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자. 이런 특약을 맺는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저당권 실행 방법은 경매하는 거 아니죠? 유저당이라고 그러죠. 들어본 기억은 있나요? 여기에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제 못하면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너한테 직접 넘겨주겠다. 여기에 이제 이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대물변제 예약을 말하겠죠. 이렇게 하시나 이걸로 대신 변제하겠다 그 이야기니까 대물변제의 예약을 맺거나 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팔겠다. 이런 걸 이쁜 말로 임의 환가의 약정이라 그래요. 임의 환가의 약정. 요 두 개를 합해서 유저당.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봐요. 이게 저당권 실행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원칙은 이렇게 하지만 경매일자 거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저렇게 잡았나요? 옛날에 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청산금을 얘한테 돌려주고 가등기에서 뭐 함으로써 본인께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거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귀속시킨다 그래서 귀속청산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도 뭐하고 똑같더라? 저당권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변제할 때 꼭 청산 절차 거치고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처럼 뭐 해도 돼요? 경매. 두 번째, 경매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도 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이거 보겠나요? 요즘에는 안 물어보죠.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가등기 담보, 이 말 하나 들어요? 이런 말 하나 들어야 돼. 청산금 주고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하고 저당권 경매에서 매각도 우선면 받는 둘 중에 하나 한다면 그 말을 하나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옛날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모르면 저당권과 똑같이 사고라고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행하는 경매는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책에는 이런 게 없어. 확실해요? 저당권과 똑같잖아. 가등기 담보 담보 물권 취급하잖아. 꼭 요거하고 똑같이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 모든 게 똑같음이라니까. 아까 빼놓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바로 요거예요. 저당권 실행 방법하고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죠. 경매는 똑같죠. 똑같이 담보권 실행 경매니까 똑같잖아. 그 다음 여기에 귀속청산은 얘한테 청산금 주고 담보 목적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하는 건데 여기에서 대물변제 얘하고 똑같잖아요. 소유권 글자만 다르지 소유권 취득한다는 점에서 똑같잖아.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유저당 특약으로서 뭐가 하나 추가적으로 인정이 돼요. 임의환가 약정이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임의환가 약정을 가등기 담보 등에서는 처분청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판례에 하면은 가등기 담보 사적 실행 방법으로서 처분청산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은 허용이 되지만 기속청산만 허용이 되고, 그 뒤에 책임사 말 좀 판례 나와 있잖아. 내용 파겠나요? 차이점 구별했나요? 가등기 담보 사적인 실행 방법으로서 처분청산 허용이 안 되는데 그 처분청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임의환가 약정이라고 말이요. 이거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거니까. 내용 파겠나요? 따라서 요게 차이라고 말이요. 저당권하고 가등기 담보에 요게
임의환가 약정이 추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결론을 또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봐요. 지금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 저당권 실행한다, 가등기 담보 실행한다.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보다 더 유리한 것은 저당권이다, 가등기 담보다. 고르세요. 채권자에게 유리한 거. 담보권 실행과 관련해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은 저당권이다, 가등기 담보다. 당연히 저당권이 더 유리하죠. 뭐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임의환가 약정이 추가 인정이 되니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것은 또 가등기 담보라고 가등기 담보라고 또 넘기짚지 마세요. 저당권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실행 방법은 이 절차를 거치니까 여기 이제 경매야 뭐 틀릴 것도 없고 담보권 실행 이미 경매니까 기속 정산할 때 아까 이제 요 법의 재정 취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변적의 변전에 따라서 바로 얘가 소유권 취득하고 얘는 바로 소유권 잃어버리고 그러면 얘가 보호가 안 되니까 변적의 변제 안 했다 그래서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일정한 뭐 하시라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라. 기속 정산할 때는 그 청산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적이 도래했다, 채무자가 변제 안 한다. 그럼 일단 얘한테 가등기 담보 실행하겠다고 실행 통지를 먼저 해야 돼요. 통지 방식 시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 가담법은 제정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손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현실 상황과 동떨어지고 미반 점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되는 법률은 채무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니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겠죠. 임의규정 아니겠죠. 그런데 가담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건 강행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항상 정답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정답 고르시라고 말이야. 예를 들면 여기 통지 첫 번째 실행 통지를 한다. 시기나 방법 이건 제한이 없어요. 특히 방법에 관해서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구두로 하든 우리 시험에 실제로 나왔지만 서면으로 하든 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정답이라고 말이야. 항상. 그다음 이렇게 실행 통지를 딱 하고 그럼 이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이 되겠죠. 채무자에게. 그러면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간의 청산기간을 또 거쳐야 돼요. 이 2개월을 청산기간 그러는데 요거는 청산금 주라는 기간이 아니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니까 변제기는 이미 지났지만 다시 한번 채무자가 얘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야. 다시 한번 돈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야. 그래서 청산기간 동안에 채무자는 뭐하고 청산금 주는 기간 아니에요.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청산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표담보 채권액이 목적부동산 평가액보다 더 높을 때는 청산금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만 통지해 주면 돼요. 따라서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기 지나했다고. 그 다음에 청산기간이 지나도록 채무 변제 안 하면 청산기간 경과 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하는 거예요. 청산금을 지급해서 담보 가등기의 경우는 본인감으로서 소유권 취득하고 양도담보 경우는 이미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 본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에요. 따로 등기할 필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간 경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있죠? 그러면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는 거예요.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한데 우리 시험에 또 집중 출제되는가? 뭐가 있나요 여기서? 언제까지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제한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데 변제기 경과 몇 년이 지나거나 경과 후 10년이죠. 10년이 지나거나 또는 이 경우에 이제 보세요. 지금 얘네들이 양도담보권자나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해버려서 이렇게 팔았다가 이렇게 옛날에 가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양도담보권은 얘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했지만 이제 가담법이 시행되니까 4조 2항이 적용되겠죠. 청산금 주기 전까지는 얘는 소유자 아니잖아. 따라서 양도하면은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겠지만
부동산은 그냥 공실원칙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거래한 전에 치니까 누구만 소유권 취득해요? 선의 양수만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목적물이 선의 양수는 양도된 경우,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옛날과 달리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고 선이자만, 얘는 그때는 소유권 잃어버려. 따라서 목적물이 선의 양수는 양도된 경우는 더 이상 변제하고 맞추는 거 못해요. 요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는 거. 요걸 염두에 두고 책을 이제 여러분 몫이니까 읽으라. 특히 어디를 많이 읽냐? 거기 613의 판례 사례 처분정산 인정에다 염두에 딱 두고 뒤에 넘겨서 실행 통지부터 순서가 딱 나와 있는데, 나와 있죠? 거기 빼뜨리지 말고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기자 뭐를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실행 통지와 관련해서 실행 통지의 상대방을 봐보세요. 가로친 2번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저당권과 똑같이 생각하면 돼. 여기에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있다, 또는 담보가 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 이런 애들 또 다 실행 통지 해줘야 돼요. 근데 한 놈이라도 누락이 되면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판례 입장인데 통지로서 효력 인정이 안 되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청산기간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측에 판례 사례 보세요. 요 판례인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우측에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청산기간 진행할 수 없다, 통지는 효력이 없다 나와 있죠? 확인했나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서 동그라미 3번에 다시 이걸 보세요. 지금 실행 통지할 때 가장 핵심은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해 주란 거예요. 네가 받을 청산금이 얼마라고. 그 청산금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그거 빼면 되잖아요.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뭐 빼고 피담보 채권 뺀 것이 청산금이잖아요. 뭔 알겠나요? 목적 평가에서 피담보 채권 민법 306조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이잖아. 여기서 피담보 채권 뺀 게 청산금이니까. 근데 우리 법은 목적 부동산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청산금 액수가 달라질 건데, 목적 부동산 평가를 누가 하는가, 주체, 방식, 일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채권자가 네 마음대로 평가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읽어보세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은 누가, 채권자가 말이 이뻐서 주관자가 네 마음대로 평가도 된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청산금을 통지하더라도 실행 통지 효력에 영향이 없고 청산 절차 진행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하고 뭐하고 구별하라? 제일 위에 박스 팔려고 구별한 거예요. 제일 위에 하도 시험에서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구별 잘하라 그 말이에요. 제일 위에 박스는 실행 통지 상대방이고 한 놈이라도 누락이 되면은 통지 효력이 없다니까요. 청산 절차 진행 못하고, 밑에는 지 맘대로 평가한 걸 통지하더라도 청산자 진행에 영향이 없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반대니까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고, 그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그걸 또 이유를 깨우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방금 다 가르쳐 줬잖아. 가담법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 꼭 따라야 되고, 그래서 실행통지 상대방은 규정이 있어. 왼쪽 박스 3조 1항에 규정이 있잖아. 근데 목적 부동산 평가를 누가 내는 가담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없으니까 네 맘대로 된다. 요 차이라고 말이야. 이해했나요? 그런 다음에 그 3번 판례 이어서 뒷페이지 넘기세요. 뒷페이지 1번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제 마음대로 평가를 통지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 입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3억짜리를 채권자가 지 마음대로 평가하니까 2억 5천을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럼 청산금 액수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불려요? 채무자한테. 그죠? 그때 채무자 구제 방법이 뭐냐 그 이야기야. 가담법에는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번으로 연결된 거 제일 위에 1번으로 가.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자는 객이라 그 이야기야. 객이라 그 이야기잖아. 정당의 객관적 정당의 평가하는 청산금을 뭐 할 때까지, 지급할 때까지 뭐 해주지 말고, 목적물 인도하지도 말고, 돈 넣게 해주도 말고, 객이라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객이라 그래 하지 말고, 나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객인다 그 이야기를 썼지만, 객이다가 돈 장만이 되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하라 그 이야기고. 연결지어서 사고해야 돼요. 앞에 제가 동그라미 3번에서 그 1번 판례로. 이해했나요? 하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뭘 구별 잘하라. 615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하고 구별 잘하는 거요. 나 확실히 가르쳐 줬네요.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 읽으시고, 나머지 나중에 요약집 갖고 또 가르쳐 주긴 하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그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총칙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필요한 것만 간단히 짚고, 다음번에는 물권법에다가 집중해서 공부를 할 건데, 물권법 공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칙은 꼭 예습해 오셔야 돼요. 그래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막 넘어갈 거니까 꼭 잊고 오세요. 정말로 올해 1조 정규 수업 때 예습해 오라 그 말이에요. 뭐를요? 특강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고